이 잔소리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소리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을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나노 원장 환사 김영찬입니다. 저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특정한 치료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들의 어떤 일상생활, 삶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특정 건강법, 특정 식품 이런 것들로 잠깐 건강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의 상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식과 운동, 그리고 명상과 호흡과 같은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한 결과들을 모여서 일종의 몇 권의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활한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한의학을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음식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운동과 호흡과 같은 그런 명상 분야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들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 사람이 아팠던 증상이야 어떤 치료법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들이 어떤 치료나 약물 이런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관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오랫동안 지켜보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지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환자 스스로도 요즘 환자분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시거든요. 빨리 좋아지는 걸 원하는데 제가 권하는 방식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 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다행히도 또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환자분들과 같이 경험도 나누고 성장하면서 진료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 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좋은가요? 이거 제 체질에 맞는가요? 또는 이거 먹으면 좋다는데 정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건강한 음식 골고루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어떤 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접하는 정보들, 어떤 실험실에서 이런 음식, 이런 성분이 있는 걸 테스트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충분히 과학적 데이터지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실험실 결과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된 실험실 환경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몸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A를 넣으면 B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A를 넣으면 C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A를 넣으면 D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유전적 성향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사정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내 건강을 다 맞춰가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겠죠. 건강한 음식이란 뭔가에 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식재료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명으로 생명을 기르는 일이거든요. 그게 육식이 됐건 채식이 됐건 내가 먹는 식재료는 하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는 건강한 식재료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 환경에서 자연의 속도로 자란 로컬 푸드 이 정도면 저는 건강한 식재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쉽게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조리해야 됩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먹을 겁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데 맛이 없으면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먹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조리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면 자주 먹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좋은 음식의 기준으로 맛과 조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재료로 최소한의 조리 과정을 거쳐서 맛있게 만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영양과 기운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마카세 음식 저도 좋아합니다. 저 아시는 분들이 사준다고 하면 아마 저도 갈 거예요. 오마카세라는 게 주로 일식 음식에서 쓰이는 용어죠. 오마카세는 주방장이, 셰프가 자신의 기준으로 음식들을 쭉 선정하고 만들어서 코스로 내는 어떤 음식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고급 음식,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 패러디돼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오마카세라는 이 일본어 단어에는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마카세 열풍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자신이 먹을 음식조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기우 섞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우리말의 같아요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합에서 우승을 하고 아주 기쁜 순간인데 기뻐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또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아마 내 결정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걱정, 우려, 불안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명히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진 혹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한다던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정하는 거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혹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좋은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현대의 어떤 오마카세 열풍을 보면서 결정장애에 빠진 마음의 힘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이 보여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게 진짜 좋은 음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제가 처음 말했던 그런 의미의 좋은 음식이라면 먹고 나면 몸과 마음의 어떤 충만함, 활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는데 그 속내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는 비었다던가 또는 눈과 혀를 현혹시키는데 속에 들어가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겉포장은 그럴싸한데 맛이 없다던가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인 그런 음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불편한 자리 또는 불편한 형식의 음식을 먹을 때도 그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의 분위기라던가 음식의 형식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음식을 편하게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뭔가 헛헛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좋다는 음식, 유명한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물 말아서 김치를 먹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환자를 진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깊이 천천히 쉬지 못하고 호흡이 얕고 짧고 빠르게 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조금 빨리 걷거나 계단만 조금 올라도 숨이 쉽게 찬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한숨을 자주 쉰다던가 아니면 조금만 답답한 곳에 들어가도 가슴에 답답함을 자주 느낀다던가 이런 분들이라면 본인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볍게는 그냥 숨이 좀 차고 답답한 경우로 그치지만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과호흡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현대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에 의한 몸의 긴장 반응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횡격막을 비롯한 주변의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굳어 있으면 호흡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근육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게 되어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대인의 특징인 자세로 이어지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들 있죠. 목을 숙이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보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횡격막이 있는 부분에서 눌리고 어깨와 등은 굽어서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슴이라는 공간이 억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너무 꽉 조이는 옷이나 속옷 그리고 벨트 또한 물리적으로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함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폐활량은 적어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나 공기 중의 화학물질들로 인해서 폐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현대인은 의식적으로 본인이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좋은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어떤 운동을 하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겸연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우리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숨쉬기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좋은 호흡은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에너지,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만드는 에너지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일종의 연료라면 이것을 태우는 것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장작불을 떼어보신 분들, 캠핑을 가거나 했을 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작을 넣었는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연기는 많이 나고 화력은 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영양을 섭취했다고 해서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것은 에너지로 전환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남는 영양은 어떻게 될까요? 열량으로 변해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유도 호흡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장작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젖은 장작이나 MDF처럼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안 좋은 나무를 떼면 어떻게 되죠? 매캐한 연기도 나고 불도 잘 붙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양질의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좋은 장작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호흡은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에너지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흡을 잘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한 상태, 대부분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 있는 환경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숨은 가빠지고 짧아지고 코는 벌름벌름거리고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양지에 가서 아주 편안한 의자, 해변에서 편하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힘은 빠지고 호흡은 천천히 느려질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느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을 함으로써 어떤 긴장이라는 신호를 우리 몸에서 지워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숨을 잘 쉬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대사율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흡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횟수를 다 쉬면 빨리 죽는다고 하죠. 즉 우리가 호흡을 짧고 빨리 하면 그 횟수를 빨리 채우게 될 것이고 느리고 천천히 호흡한다면 그 횟수를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동물 중에, 포유류 중에 체구가 작은 동물들은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빨리 쉽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체구가 큰 동물들은 대체로 대사율이 느리고 오래 사는 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으로 천천히 깊이 그리고 충만한 호흡들을 한다면 이런 대사율을 조절해서 건강 수명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보다는 만약에 내가 40대, 50대를 넘어서 중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터는 호흡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근육의 시대에서 호흡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부터는 얼마나 좋은 건강을 오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좋은 호흡은 건강수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쉬기 운동을 잘하면 우리 몸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깊고 느리고 충만한 호흡은 이 호흡이 일어나는 몸통이라는 공간에서 압력의 이동을 충분하게 일으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일어난 압력이 순환을 추동해서 전신으로 기혈의 순환이 잘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고 혈액순환도 돕고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나 혼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이만큼 좋은 운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에게 숨을 잘 쉬세요,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단전호흡을 한다고 아랫배를 뿔룩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호흡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한다고 배를 뿔룩하게 내미는 것은 우리 몸에 또 다른 긴장을 가져오고 이 상태로 호흡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고 싶다면 저는 맨 먼저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흡은 폐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근육과 몸의 부분들을 잘 풀어내야 좋은 호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등을 펴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우리 몸의 자세, 호흡이 일어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준비하고 난 후에는 그냥 천천히 편하게 숨을 쉬십시오. 처음부터 깊이, 너무 깊이 느리게 쉬려고 하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천히, 다만 내 몸 안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집중하면서 호흡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몇 분이고 지속하다 보면 몸에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의 압력이 좀 더 저 아랫배의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호흡이 인지되고 좋은 호흡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해도 좋고 참전과 같이 몸의 구조를 만들어서 충분한 호흡을 하는 방법도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곱고 윤기 나고 광택이 나는 피부, 그 중에서도 얼굴 피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피부를 관리하는 데 쓰죠.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쏟아 부었음에도 잠깐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지고 또 비용과 시간을 쓰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피부, 특히 얼굴 피부 또한 우리 몸의 일부로 존재하지 그 혼자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의학에서는 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건강해야 얼굴의 피부 또한 광택이 나고 윤기 있고 곱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얼굴 피부가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지 않다면 원인을 내 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얼굴 피부에 나빠지는 원인이 되는 1차적인 부분은 바로 위, 조금 더 넓게 하면 위와 장에 있습니다. 위와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켜서 우리 몸에 기능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일부인 얼굴 피부도 고울 수가 없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위장에 공급하는 음식물이 질이 떨어진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피부 관리, 즉 얼굴 피부를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위와 장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는 우리 몸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좋다면 외부에 유독한 물질들을 끼얹었다던가 접촉하지 않는 이상은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독 기능에 초점을 둬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혈액을 타고 공급되는 어떤 영양 성분 중에 좋은 물질보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좋은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몸의 피부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이 더러워졌는데 그 안에 있는 수생하고 있는 어떤 동식물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는 혈액들이 맑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부 또한 당연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얼굴 피부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내 몸의 해독 기능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대변과 소변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들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야식이나 이런 폭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있지 않은지는 살펴야 됩니다. 특히 피부에 문제가 많은 분들은 밤에 음식물을 먹고 자는 것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밤에 먹고 자는 습관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쉬고 있는데 일감이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화 흡수돼서 걸러져야 될 물질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으로 흡수되게 되고, 이런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많고 피부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밤에 음식을 먹고 자는 습관들은 삼가셔야 합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 한 가지로 꼽는다면 저는 요즘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먹고 있는 샐러드를 꼽겠습니다. 샐러드는 기본적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베이스가 되죠. 저는 여기에 삶은 콩과 팥, 그리고 냉압착한 들기름과 자연 발효한 간장을 소스로 해서 콩팥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것을 권합니다. 콩팥은 우리가 신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콩과 팥을 이렇게 먹게 되면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또 여기에 두부를 곁들인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죠. 생들기름은 장에 윤활작용을 해서 대변을 잘 빠져나가게 할 뿐더러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산을 공급하고 피부 건강에 좋은 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들은 잘 공급해주는 이런 콩팥 샐러드를 즐겨 먹는다면 고운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이 뭉치거나 붓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간경화라든가 신부전 또는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도 몸이 잘 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순환이 잘 안 돼서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당연히 공급되어야 될 산소나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 또 대사산물이나 노폐물이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어떤 염증이나 이런 뭉침 현상들이 잘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이 결린다든가 근육통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체적 활동이 부족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폐의 기능들도 떨어지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근육도 약화돼서 어떤 몸이 자꾸 붓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 부족에 따른 부종은 마른 비만인 여성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부종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과 함께 온몸을 순환하는 림프액이 있는데요. 이 림프액은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혈관과 같은 구조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짜주는 힘이라던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 생기는 음압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화되고 호흡이 얕고 짧아지기 때문에
이 림프액을 충분히 순환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붓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은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들의 기능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병이 나 있다면 이 때문에 부종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붓는 증상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날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맛이 진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삼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붓는다는 건 나의 순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신체 기능들이 저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부종에 어떤 몸이 붓는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 비만인 여성들 같은 경우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근육을 만들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이라면 어떤 붉은 고기라던가 유제품과 같은 그런 식재료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콩, 그리고 닭고기와 같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부종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 몸에 뭉친 것을 풀어주게 하고 또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들이 있어서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붓는 분들이 다시마와 미역과 같은 해조류로 만든 음식들을 즐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역력이 무엇인지, 면역력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몇십 킬로를 들 수 있는 근력처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선수처럼 체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면역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혈액검사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얻은 한두 가지 수치가 전체 면역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강하다, 이 말처럼 정말 막연한 그런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지키고 내가 아닌 것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역력을 설명할 때 면역 시스템의 효율이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최적화를 시켜준다면 좋은 면역력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면역계를 위한 우리 몸의 최적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에 좋다는 것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와 부실한 식사입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의 어떤 활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내분비계에 부담을 주면서 어떤 면역작용에 써야 될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에너지와 영양을 다 쓰게 만듭니다. 또 부실한 식사는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 물질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면역계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운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내부의 파괴를, 어떤 조직이나 세포의 파괴도 가져오기 때문에 면역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부족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면역계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면역계가 약화될 뿐더러 어떤 중한 병에 걸릴 확률도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을 자도 깊이 자면 좋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저는 깊이 자는 건 좋지만 일정한 시간, 적어도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성인이라면 잠을 자는 것이 어떤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감기는 건강의 신호등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성인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걸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번 감기에 걸렸는데 그 증상이 며칠 내로 끝나지 않고 1주, 2주, 한두 달로 이어지거나 또는 폐렴에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감을 자주 느끼는 것, 몸 여기저기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것, 상처를 입었는데 빨리 낫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면역력이 저하된 신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면역의 1차 관문 역할을 하는 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던가 비염이라던가 만성적인 설사라던가 질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증상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관점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실 때 수분 섭취는 가능한 생수, 물로 하고 청량 음료나 카페인 섭취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선한 채소나 과일, 통곡식, 견과류,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압착한 생들기름이나 황성분이 풍부한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그런 향긋한 채소들, 그리고 브로콜리, 아스퍼러거스 이런 양배추와 같은 십자과 식물들 권하고 있고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들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견과류나 어떤 들깨, 깨와 같은 종자류를 섭취할 때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나 깨나 같은 식물의 종자류에는 늘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름 성분이 산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한 상태에서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섭취하면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흐름이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소통되고 잘 흘러가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흐름의 양이 많으면 좀 더 활력 있고 힘이 셀 것이고 원기왕성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겠지만 이 흐름의 양보다 힘이 세고 에너지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상태에서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한다는 건 뭘까요? 체한다는 건 이 흐름이 어디선가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허리띠와 같은 걸로 꽉 조여놓은 상태, 이것이 체한 상태인 것이죠. 체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나 조직들이 공급받아야 될 것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서 처리돼야 될 것은 처리가 되지 못해서 뭔가 정체되고 꽉 막힌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염증도 생기게 될 것이고 뭉치고 아픈 이런 증상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체한다고 하면 흔히 음식을 잘못 먹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을 체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체증은 우리 몸이 순환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체증이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하는 것에서 모든 흐름이 막히는 곳에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강관리의 핵심은 이 체증을 뚫어서 소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통증이 있는 곳에는 불통, 즉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고 잘 통하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체증, 소통이 안 되는 흐름이 막힌 상태를 풀어내는 게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체증이 생긴 결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같지만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에 담이 걸린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전날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냥 근육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서 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잠을 잘못 자서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늘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깨에 담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뭔가 가공식품이랄지 기름진 음식이랄지 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즐겨 먹어서 몸 안에 노폐물, 해독시켜야 될 물질들이 많이 쌓여서 그 결과로 어깨에 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어깨에 담이 걸렸다는 불통의 상태는 다 동일하지만 그 속내는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환자가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흐름에 이상이 생겼구나, 이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에게 개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어떤 질병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끔 역정을 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이 조금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저와 함께 병을 치료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이 잔소리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소리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을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처럼 살지 말라는, 병든 사람처럼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를 켜거나 유튜브 채널을 봐도 건강을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많죠. 서점에 가면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한 분일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알게 되는데 점점 불안해지는 걸까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상태면 이런 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병에 관한 내용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어제는 난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오늘 소화가 안 되면 이거 혹시 위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잠을 못 자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왜 잠이 잘 요즘 안 오네? 나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또 잠을 더 못 자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는 것이 병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많이 알수록 뭔가 불안해지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병든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제가 경험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였는데요. 저를 만났을 때는 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은 부모님을 모두 암으로 일찍 잃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건강관리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암에 걸렸으니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환자분은 어떤 생활 습관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마음은 늘 암을 의식하고 불안한 속에서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미 암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에 누구를 임신해서 누구를 닮지 말라고 태교를 하면 그 사람을 똑 닮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긍정적 생각이든 부정적 생각이든 강한 생각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이미지는 내 몸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더라도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치 내가 내일 환자가 될 사람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먹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이거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정보들을 그럴 수 있지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둘 정도로 병이 생겼다던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은 부분의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나타내는 한자로 알지자와 지혜지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는 차이는 뭐냐면 지혜지자는 아래에 날일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날일이라는 건 시간이죠. 시간을 갖고 경험하고 궁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지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지혜가 되었을 때 실제로 나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뭘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꼭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뒤섞여서 살다 보면 나는 점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접하든 그것을 나에 맞는 상황으로 접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는 동안 가능한 명의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의란 어떤 분들인가요? 어려운 질병이나 질환을 많이 고치거나 잘 고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명의분들을 병이 걸렸을 때 만나는 건 행운이지만 가능하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아서 이 명의분들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치료나 어떤 의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더 좋은 건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저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주치의를 저마다 만들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내가 쉽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뭔가 병에 걸려서 꼭 가지 않더라도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또 뭔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을 때, 뭔가 의심드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고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편하게 만나서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치의를 한 분씩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나 이런 분들도 좋겠지만 저라면 그런 분들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주치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편하게 가서 1, 20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치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만의,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루틴이라는 게 뭐죠? 일정한 습관처럼 일정한 행위나 뭔가를 꾸준히 그냥 무심하게 지속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맨센체조 10분 합니다. 이런 것도 아주 건강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루틴이 내 건강을 지키는 어떤 최후의 보루, 내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벤트 같습니다. 1년 내내 이벤트를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벤트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일상은 누가 지켜주나요? 저는 건강한 나만의 루틴이 내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루팅,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줄기가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루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꾸준히 마치 매일매일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듯 매일매일 좋은 습관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한테 맞는 아주 심플한 쉬운 루틴을 만드세요. 특별하고 하기 어려운 거,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루틴을 만드시면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고 쉽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신다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